자, 14번을 봅니다. 먼저 이 고려가요 가시리가 등장하기 전에 이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가는 과도기의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향각의 여요라고 해요. 즉 향각의 여요하면 뭐 한국계 미국인 이런 말처럼 즉 향가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 소속은 고려가요인데 향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품, 그러니까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가는 그 과도기의 노래의 두 작품이 있죠. 도이장가와 정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도이장가와 정과정이라는 이 두 작품을 즉 거쳐서 이제 고려가요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 고려가요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 도이장가나 정과정은 평민이 부른 게 아닌데 왜 고려가요입니까? 즉 이 고려가요가 평민의 노래라 말하는 건 이것이 구비문학으로 고려시대의 음악으로 자리 잡았던 거고, 그 음악이 등장하기 전에 향가는 철저히 기록문학이고 향찰로 표기됐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에서 이제 고려가요로 가는 그 과도기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이 두 작품의 형식면에서 그 연결고리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진화론에서 뭐 점점 유인론에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까지 가기까지 뭐 중간에 여러 가지를 두잖아요, 그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또 뭐 크로마뇽 뭐 이런 이 연결고리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연결고리는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문학이 다음 문학과 어떤 이어진다라는 그 연결고리는 실제로 명확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작품은 분명히 즉 평민들이 부른 노래는 아니지만 그 형식면에서 이제 향가를 탈피해서 고려가요로 가는 그런 과도기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로 즉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향각의 여요인 도이장가와 정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려가요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 고려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다 나중에 한글 창제 이후 기록된다고 했는데, 이 고려가요가 수록된 그 문헌들은 모두 다 이게 노래집이다 보니까 음악 악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악장가사 또 시용향 악보 또 악학괴범, 그래서 조선조에 나온 이 노래집 속에 즉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악학괴범 이 노래집 속에 고려가요가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실이라는 노랫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죠. 가실이 있고 나나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나 위증들과 대평성대. 자, 보다시피 고려가요는 이렇게 1절, 2절, 3절 분절체로 쓰였다는 것이 특징이고, 분절체의 노래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그 음보는 삼음보라고 했죠. 즉 가실이 석자 있고 두자, 맨 뒤에 나나는 감탄구야. 따라서 가실이 있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3-3-2조의 음수율에 세 마디로 끊어 부르기 때문에 삼음보라는 특징을 가져요. 우리가 시조는 사음보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렇게 네 마디로 끊어 부르기 때문에 시조는 사음보라고 한다면, 이 고려가요는 세 마디로 끊어 부르기 때문에 삼음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은 간단하죠.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때 그 나나는 감탄구라. 나는 하고 해석하면 안 되죠. 나는 해석하면 안 되고 뭐 오 베이비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위증들과 대평성대가 후렴구인데
이 후렴구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운율을 위해, 리듬을 위해 삽입한 거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후렴구는 내용과는 관계없고 오로지 뭘 위해서다? 운율, 리듬을 위해서죠.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즉 나는 나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는 님에 대해서, 즉 우리 전통 민요인 아리랑과도 이어지죠. 나를 버리고 가는 님에게 나를 버리고 나 혼자 어찌 살라고, 나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잡사와 두어리마나, 이때 잡다, 붙잡다 이 말이지. 붙잡아 두고 싶지만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을 내가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섭섭하면 아니 올세라, 아니 올까봐. 이때 리을세라는 의구영어미, 즉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붙잡으면 서운해서 아니 올까봐. 뭐야? 아니 뭐 쿨하게 헤어지지 않고 뭐 자꾸 붙잡고 이렇게 끈적거려 하고 짜증내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서러운 님을 보내나니. 이때 서러운 님은 중의적이지. 즉 헤어지는, 붙잡지 못하는 내가 서러운 것일 수 있고, 또 사랑하면서 헤어져가는 님이 서러울 수도 있고, 중의적이죠. 서러운 님을 보내나니 가시는 듯 도시오셔서. 뭐야? 가는 듯 돌아오십시오. 진달래꽃과 다르죠. 지금 이 가시리는 직접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시는 듯 돌아오시라고 직접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진달래꽃은 가시는 걸음거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진달래꽃은 이와 달리 체념하고 있죠. 즉 돌아오고 안 오고는 님의 마음이니까 내가 거기까지 모르고 다만 님을 보낸다. 내가 보내고 서럽지만 님을 보낸다라는 거라면, 이 가시리는 지금 가지만, 지금 상황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지만 다시 돌아오라. 아리랑은 또 어떻죠? 이별은 이별인데 뭐야? 날 버리고 가는 님은 십리도 못 가 발병날 거다. 즉 나를 버리고 가면 너 잘 되나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셋이 달라요. 셋 다 이별을 노래하는데 아리랑은 원망하는 게 강하다면 가시리는 희망,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강하고, 그리고 진달래꽃은 체념의 정서가 강한 거죠. 자, 지금 스님이 아리랑, 그리고 가시리, 그리고 진달래꽃으로 이어지는 이 이별의 정서를 얘기했지만 이 세 작품만 밀접한 건 아니죠. 이별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 모두 이와 밀접한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가시리와 그 정서가 같은 거 됐는데 꼭 진달래꽃만 단답형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별의 노래가 예문으로 나오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죠. 이해돼요? 근데 워낙 서울시는 제목만 알려주는 거라 가장 유명한 진달래꽃을 넣었을 뿐이지 꼭 진달래꽃만 가시리와 정서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 이별의 노래는, 이별의 슬픔을 얘기한 노래는 모두 이어지고 있죠. 이해됐어요? 자, 1번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역설적 상황을 제시해서, 역설적 상황,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 역설적 상황을 제시해서 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별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지. 그래서 이별의 정서를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이해돼요? 이 님이 1920년대를 배경하면 조국일 수도 있지만 꼭 조국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즉 이 말은 뭐냐면 님과 내가 헤어졌어. 또 님과 내가 이게 조국이라면 지금 나라를 뺏겼어.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조국을 잊은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님을 떠나보낸 적이 없으니까 결국 헤어진 게 아니지. 그래서 님이 없는 게 아니라 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노래한 거죠.
굉장히 발상이 참신하고 그리고 놀랍죠. 됐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한용운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항상 나는 그를 함께하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다. 이런 신념을 노래한 거죠. 자, 김상룡의 나무로 창을 내게 쏘는 김상룡의 나무로 창을 내게 쏘는 바로 자연 친화의 정서를 그리고 목가적인 풍경과 함께 자연 친화의 정서 그리고 안분지족의 삶을 노래한 작품이죠. 나무로 창을 내게 쏘 밭은 한참 가리 새 노래는 공짜로 들으라오. 그죠? 매우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여유로운 한가로운 정서를 담습니다. 자, 그리고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핸드폰 계속 할 거면은 수업 시간에 왜 앉아있냐. 가서 핸드폰 하지. 응? 여기서는 공부하고 가려니까 도대체 선생님이 언제까지 잔소리를 해야 돼. 이제 다 큰 친구들인데. 시간을 소중히 한다는 건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 그 목적에 맞게 지내는 거야. 딴 게 아니야. 간단한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교실에서 모였기 때문에 공부하자는 거야. 우리가 어디 자장면집에 모였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공부하자 그러면 그거 미친놈이지. 됐어요? 우리가 합격했다고 기분 좋다고 나이트 가는데 거기서 공부하자 그러면 미친놈이지. 항상 행복은 딴 게 아니야. 그 상황에 내가 충분히 즐거우면 그게 행복이거든. 뭐하러 선생 눈치 보고 그러면서 여기서 핸드폰을 봐. 그건 서로가 안 좋지. 자,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는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즉 이때 국화는 소중한 것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아주 많은 원인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불교의 인과론. 우리가 불교에서는 옷깃을 한 번만 스쳐도, 그죠? 수만 겁의 인연이 모여야 한 번 스친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 윤회 사상과 인과의 관계, 인과 인연설, 불교의 인연설을 배경으로 한 노래죠. 우리가 서정주는 불교에 매우 사상적으로 불교 사상과 매우 밀접한 그런 시인입니다. 자, 정답은 김소월 진달래꽃이고, 자, 여기서요. 한용운, 김상룡, 서정주, 김소월을 시대적으로 순서를 잡아보면 김소월과 한용운이 1920년대 우리 전통시를 노래한 우리 20년대 대표적인 시인 세 분 있죠. 바로 김소월, 한용운, 그리고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이육사가 아니죠. 이육사는 윤동주와 함께 40년대를 장식하는 거고 20년대를 장식하는 건 이상화, 그리고 김소월, 윤동주. 그 다음이 이 김삼룡. 김상룡은 소위 전원시라고 해서 1930년대 순수시 그리고 전원시를, 즉 매우 한적한 그런 자연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 전원시. 그리고 이제 1930년대 후반 40년대에 와서 서정주 그리고 유치환을 우리가 생명파라고 하죠. 서정주, 유치환, 이 두 사람이 생명파 시인으로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시대의 특징을 시인들은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 이 세 분은 20년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현대 시인입니다. 자, 다음을 봅니다. 15번 문맥을 고려하여 기억리을을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 자,
고전 소설을 주고 그 상황을 짐작해보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국가직 또는 서울시 또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또는 교육청이었다면 지문이 훨씬 길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못 보던 고전 소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읽어보고 얼마나 장면을 빨리 파악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서울시는 워낙 짧게 지문을 내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작품 홍길동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1번 기억은 길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짓는 거다. 기억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체읍 주왈. 이 말은 뭐야? 눈물을 쏟으며 엎드려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이제 뒤를 보면 길동이 웃고 하는 얘기인지 울고 하는 얘기인지를 알 수 있죠? 뒤에 뭐라고 써 있어? 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 부영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 팔자 기박하여 천생됨을 평생 한일 뿐더러 가중에 시기하는 사람을 피해 정처 없이 다니다가 천만 농매로 몸이 적당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붙였더니 맨 끝에 뭐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길동이 지금 거짓 웃음을 날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죠? 2번 니은에 팔자 기박하여 천안태생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길동은 서울 출신이니까 천안태생을 평생 한일다라는 얘기는 부영의 훈계를 듣지 않는 걸 한탄했다. 그게 아니지 자신의 태생을 한스러워하는 거예요. 3번 작당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붙였다는 얘기는 길동이 도둑의 무리에 우두머리가 되죠. 따라 작당이란 도적의 무리야. 따라서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 우리가 길동을 붙잡아 드릴 때 즉 도적의 수괴다라는 죄명을 씹어 붙잡아 드림으로 죄명을 알 수 있죠. 정답은 3번이지. 자, 그 다음 이제 작당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붙였더니 죄명이 이에 미치었사오니 명일에 소재가 잡은 연유를 징계하옵고. 그러니까 이 소재 했으니까 뭐야? 아우야, 아우. 형 앞에서 지금 길동이 형에게 고하는 거야. 형이 관찰사고 길동은 그 형에게 붙잡힌 거야. 그래서 일부러 형에게 붙잡혔고, 그러므로 이 아우를 잡은 이유를 연유를 캐서 징계하고 소재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우두머리의 수괴니까 나를 형이 붙잡으면 형은 공을 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넘겨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 다마로 나를 세우고, 다마 이야기지, 즉 형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를 세우고, 평명의 감사 길동을, 즉 평양 감사인 즉 길동의 형이 길동을 철쇠로 결박하여 보낼 때 아우를 붙잡아 보내니 처면이 낯빛을 고치고 차면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이때 그 얼굴빛이 처연하다라는 얘기고, 이건 누가? 형이 아우를 붙잡아 보내니까. 따라서 길동이 감사를 왜 결박하니? 알겠습니까? 아니 나를 붙잡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길동이 형을 왜 붙잡아? 이해돼요? 여기 평양감사는 바로 길동의 형이고, 이왕이면 내가 붙잡히려면 뭐야? 형에게 붙잡혀서 공을 세우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러고 도망가요 나중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형이 붙잡아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 약간 길동의 줄거리를 써놨죠. 앞으로도요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보다가도 특히 기출문제에 나온 고전소설은 뭐 파악하라고? 줄거리. 왜냐면 줄거리를 알아두면 이 장면의 이해가 빨라지거든.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도 풀게는 내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 뭐야?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소설을 안 읽어도 좋으니까 뭐는 파악해두라고? 줄거리는 파악을 해두자. 알겠죠? 다음 16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결국 이 글의 주제를 묻는 거고 그 주제와 가장 가까운 걸 묻는 거야. 앞을 보죠.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어떤 때까지는 세계화란 말을 하다가 갑자기 글로벌화, 지구화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그러면 이 미시적인 경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나라와 나라, 심지어는 전 인류가 네트워크화돼서, 예전에는 자기 국가 내에서 만들고 유통하고 그래서 수익을 얻었다면, 지금은 삼성전자는 서울에 있는데 그 물건은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만들고 다시 그 유통은 또 중국 정부나 일본이 또 맡고, 이렇게 전 세계화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경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게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돼요?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게 보기 쉽다고 했잖아. 벌써 필자의 태도를 알겠죠? 그럼 필자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나로 가야죠. 그죠? 이해돼요? 왜냐면 그 앞에는 그렇게 경제가 다양화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검토한 거고, 이제 필자의 생각은, 그러나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이게 중심 내용이죠. 원래 중심 문장은 맨 앞에 있는 건데 선생님이 어떨 때 달라진다? 그러나가 들어가면 그 다음이 중심 내용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예상대로 이 필자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야, 부정적인 입장이야? 부정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다양성을 뭐한다? 말살하고 있다. 우리 전 세계 음악은 각 나라의 고유의 음악이 사라지는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전 세계 패션은 그 나라의 토속의 즉 의복이 사라지는 문화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지구화, 경제의 지구화, 세계화가,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이 살짝 우리를 꼬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국의 문화나 물건도 이 글로벌화되면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각각의 개성이 살아날 거다. 이러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하고 FTA나 이런 걸 체결하면서 넓혀간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의 쌀만 먹는 게 아니라 저쪽 브라질의 쌀도 먹고 한국의 쌀도 먹고, 그죠? 미국산 자동차만 타는 게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도 타고 유럽산 자동차도 타고, 그러니까 너희처럼 뒤늦게 자동차 산업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우리 미국 차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이제 전 세계로 팔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200년, 300년 된 기업과, 그죠? 이제 시작한 기업은 처음부터 뭐가 달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결국 누가 지게 돼 있어요? 후발주자는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햄버거를 잘 만들어도 이미 미국산 햄버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그들의 메이커가 전 세계 곳곳에, 중국 저 오지에도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고 이러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김치버거가 또는 대한민국의 무슨 봉구 버거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뭐야? 너희도 그렇게 팔아라. 이론적으로는 그러지만 결국엔 뭐야? 다 실패했지. 그래서 이제는 이 경제 글로벌화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이것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즉 자기들의 국익을 더 넓히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대책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FTA 체결해서 우리 자동차 미국에 수출해라, 중국에도 수출해라 그러면서 너희도 대신 다른 나라의 자동차 들어와서 경쟁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자동차의 수출은 제자리수인데, 그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제차는 급속도로 늘었죠. 이제 벤츠는 동네 양아치 타고 다녀요. 알겠어요? 이제 벤츠가 무슨 부의 상징이 아니라 동네 양아치들, 주한형 양아치들 다 벤츠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호 개방에 대해 우리는 한 번 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필자의 입장이 그런 거죠. 맞습니까? 자, 1번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 이건 아니 값싼 사과 들어오고 즉 그렇게 전 세계 맛난 사과가 들어오는데 굳이 뭐 우리 특산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나? 이건 필자의 생각 아니죠. 2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멀군. 이 글의 중심 내용 그대로죠. 정답 몇 번? 2번. 따라서 이런 문제는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좀 전에 본문을 읽는데 선생님이 그러나 하고 뒷부분을 읽다가 끝은 안 읽었죠? 끝은 왜 안 읽었을까요? 예시글이니까. 그래서요. 결국 이 예시 다 읽어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바로 글로벌화가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을 망친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러 뒤에 예시글을 읽겠어? 항상 독해할 때는 예시글은 건너뛰는 겁니다. 그렇죠? 17번 밑줄친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법 수사법 문제입니다.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감각적 표현이 쓰였죠. 여기 주된 심상은 울음, 청각인데 이를 금빛이다 시각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래에서도 그와 같은 공감각적 심상과 관계없는 걸 찾는 겁니다. 1번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려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라고 했습니다. 냄새라는 것이 후각인데 이것이 담장을 넘어 달려든다 시각화했죠. 이해했어요? 또한 화류법을 썼죠. 냄새라는 무생물을 즉 생물화했어. 이걸 우리는 화류법이라 하죠. 그래서 후각에 시각화고 화류법을 썼습니다. 2번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으로 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그랬습니다. 햇볕이 몸을 비추는 걸 살짝 발 디디는 소리라고 했으니까 시각에 뭐예요? 청각하고 역시 화류법을 썼죠. 시각에 청각하고 역시 화류법을 썼습니다. 3번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서늘하다라는 것은 촉각이죠. 즉 옷이 서늘하다
촉각적 심상을 썼죠. 또 열없이 상기한 보를, 말없이 부비다 역시 촉각적 심상을. 그러므로 3번은 공감각적 심상과는 거리가 멀죠. 4번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뛰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피아노 소리가 들린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들린 걸 뭐예요? 물고기가 쏟아진다라고 했어요. 청각의 시각화를 하고 있고, 4번은 매우 감각적이죠. 뭐냐면 피아노 소리를 듣고 거기서 즉 물고기를 떠올리고, 또 그런 다음 이제 나중에 이 시 뒤에 가보면 바다를 떠올리고, 또 바다에서 파도를 떠올리고, 이처럼 감각적인 게 매우 빼어난 시를 우리가 주지주의시, 모더니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번 피아노는 주지주의 곧 모더니즘의 시다. 주지주의 모더니즘의 시는 한 줄 한 줄마다 감각이 빼어나고요. 그리고 이런 시를 읽을 때에는 내용 중심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 감각을 느끼며 읽는 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전통시는 내용 중심이지. 뭐 이별의 정원이니, 뭐 자연 친화니, 안분지족이니, 그지? 사랑의 기쁨이니, 이렇게 내용 중심이라면, 모더니즘 시, 주지주의 시를 내용 중심으로 보면 무슨 소리야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를 읽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이런 모더니즘, 주지주의 시를 볼 때는 그 표현 기법과 그 감각적인 표현, 여기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봐야 돼요. 우리가 할리우드 전통 영화를 볼 때는 스토리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독립영화니 예술영화니 하고 이렇게 줄거리 위주가 아니라 감독의 즉 표현 기법이 두드러진 그런 작품을 볼 때는 스토리 위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건 뭐예요? 순간순간의 장면과 또 거기 나오는 오브제, 즉 대상들. 우리가 영화나 미술의 대상을 오브제라고 해요. 그런 대상들에 초점을 두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품의 성향에 따라 그걸 감상하는 방법이 달라져야죠. 근데 대상은, 즉 작품은 다른데 똑같은 방법으로 감상하면 어떤 하나는 영 재미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시, 이런 모더니즘 시를 즐겨 읽던 독자가 김소월의 뭐 진달래꽃이나 이런 걸 읽으면 상투적이고 유치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또 시 그러면 한용운이나 김소월의 이런 내용 중심의 시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걸 읽으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시각으로 예술을 대하면 안 돼요. 됐어요? 추상화를 볼 때의 태도와 구상화를 볼 때의 태도는 달라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그림을 대하든 사진을 대하든 음악을 듣든 또는 이런 문학을 감상할 때 한 대상의 바뀜과 관계없이 자꾸만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읽으니까 결국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문화적 체험을 다양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먼저 그 문화적 대상들이 무엇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어떤 걸 드러내고자 하는지 공부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눈으로 보며 즐기겠다. 이거는 그냥 TV 프로그램 볼 때고. 그래서요. 적어도 예술이라는 이름이 딱 붙은 그런 무용이든 또 그림이든 사진이든 음악이든 이런 걸 감상할 때는 감상 전에 뭐부터 해야 돼? 공부부터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걸 먼저 공부를 해야 거기에 맞춰 우리도 그 점이 잘 드러났는지 이런 태도로 감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건 눈에 보이면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 뭐야? 아는 만큼 보인다. 됐습니까? 똑같은 경복궁을 가도 우리 조선왕조의 역사와 경복궁의 오랜 수난 또 그 재건을 통한 역사적인 걸 아는 사람이 볼 때하고 그죠? 그냥 서울에 있는 옛 궁터다 이러고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는 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가서 보면 본다고 여겨. 우리 독일의 베를린 장벽, 베를린의 역사도 모르는 상태로 베를린 장벽 앞에서 사진만 찍으면 뭐 할 거예요? 됐어요? 로마의 역사를 모르는데 로마 거리에서 사진 찍으면 뭐예요? 우리가 베트남을 가는데 베트남의 역사를 모르고 호치민 시에 가서 호치민 동상 앞에서 사진 찍으면 뭐 할 거냐고. 그거는 비싼 돈 들여서 허세 부리는 것밖에 아니지. 나는 좀 안타까운 건 최소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 많은 시간을 들여 어디를 보러 가면 공부를 하고 해야 될 거야. 그런 책들은 넘쳐나요. 있어요? 그거를 단 한 권이라도 읽어보고 그러고 가면 그곳은 정말 많은 걸 나에게 던져주죠. 제주도의 올레길을 뛰어다니지만 말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있습니까? 그걸 알고 걸으면 그러면 그 체험은 10배, 20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그런 문화적 체험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그냥 묻지마 관광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젊은이들은 공부하고 가는 거. 남이 써놓은 감상 블로그나 보지 말고 직접 공부하고 남의 블로그를 보고 가는 건 그 사람만큼밖에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목표가 이미 틀렸죠. 그 사람만큼도 못 보고 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공부의 기본이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됐어요? 역사 알아야죠. 또 영어를 알아야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문이나 또는 직접적인 설명들을 볼 수 있죠. 또 우리 국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이 키워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공통 과목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16번을 풀었고요. 17번도 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19번, 18번. 기억 리을 중 밑줄 친 문장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먼저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사회학자 드 세트는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국 인간의 결정이다. 그래서 모든 기술은 뭐가 전제돼? 철학이 전제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무서운 기술 문명에 지금 부딪혔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정말 앞으로 우리 세계는 흔히 디스토피아가 될지, 그래서 유토피아가 될지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그런데 알파 제로가 나왔대죠. 알파고는 바둑을 위한 인공지능이지만 이 알파 제로는 바둑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 더 가까운 그런 인공지능이래요. 알파고를 단 2시간 만에 이겼다든가. 바둑을 입력하자마자 2시간 익힌 다음에 알파고와 붙여놨더니 알파고를 이겼다.
앞으로 이 세계는 무서운 기술 문명에 맞닥뜨리게 돼요. 우리 지금도 광고 나오죠? 누구야 뭐 음악 들려줘 그러면 요조만한 악기가, 그죠? 아니 그거 뭘 스피커가 네 지금 뭐 날씨가 이렇고 이러니까 당신 기분에 좋은 이걸 들려드리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뭘 느끼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날씨와, 그죠? 그 인공지능이 날씨와 나의 체온 또는 그날 약속 그걸 맞춰서 음악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편할 수도 있지만 무서운 건 이제는 낯선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최적화된 것만 보여줄 테니까. 그럼 우리는 점점 그 문화에 길들게 되고, 그럼 정말 우리 그 디스토피아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있었죠? 매트릭스. 이제 인간은 어쩌면 인공지능을 위한 그런 부속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지금 그 기로예요.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주도를 할 거고, 우리처럼 그 새로운 기술명이 등장하니까 막 학생들한테 코딩 기술 배워라, 이런 후진적 사고를 가지면 결국 뭐야? 우리는 철저히 기술자가 될 것이고, 서양은 인공지능이 점점 등장할수록 중고등학생들한테 철학을 가르치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헌을 읽게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거 따라가야 되니까 코딩 기술 배우래. 이게 되겠어요, 상대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등장했더니 서양은 이 자동차를 어떻게 이용할지 우리가 철학적 훈련을 하자, 이렇게 훈련시킨다면 우리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속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술을 익히라는 거예요. 완전히 수준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려면 지금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인문교육은 전혀 없이 기술만 익히자고 덤벼들면 우리는 영원히 종속적인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겠다. 굉장히 요새 뉴스를 보면 암울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후진국이겠구나. 우리가 선주국이 되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불길한 생각이지만 하게 됩니다. TV에서 요새 인문학적 그런 뭐라 그러나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요 결국 인문학을 농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심도 있는 그런 훈련보다는 그냥 재치 있는 말재주에 그치는,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 겉으로만 훑어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르크스를 떠올리고 프로이드를 얘기하고 융을 얘기하고, 실제로는 그 저서는 안 읽고 그 저서를 읽은 전문가들의 희롱하는 말만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들이 좀 무서워요. 점점 더 안 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뭐야? 그냥 저렇게 남들이 씹어주는 지식을 앵무새처럼 내 것인 양 떠드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에시카의 책을 읽지도 않고, 역사란 이에시가 말한 대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지, 이런 말만 떠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는지는 전혀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징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독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건 자꾸만 양적으로만 내가 이것도 알아, 내가 이것도 알아,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도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공부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좀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심도 있게, 다만 시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그러면 인생에서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거 다 할 필요 없거든. 아니 프로이드를 꼭 알아야 돼? 꼭 마르크스를 알아야 정치에 대해 얘기해요? 아니거든.
그런 것들을 자꾸 입에 넣으면서 허세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단 한 권을 읽더라도 그죠? 심도 있게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는 그 기본적인 지식의 체계를 공부하는 것이 나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지금 한다 생각하고 좀 공부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내가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 대신 알아야 될 부분을 반드시 알고 짚어가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밑줄친 부분은 기술이 새로 시작하더라도 이 기술을 어떻게 써먹을지는 사람이 결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확장이라고 했고요. 니은은 변화라고 했고요. 디귿은 영향이라고 했고요. 리을은 선택이죠. 이거 뭐 틀릴 이유가 없잖아. 그죠? 왜냐면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를 인간이 결정한다 해놓고 밑줄을 선택해 놨으니 답은 뻔하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그렇죠? 이제 이 글은 18번의 이 글은 첫 단락에서 한번 잠깐 보면 정보통신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을 비약적으로 확장했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요즘 들어 더 비약적으로 확장했다는 얘기야. 그 뒤에 틀림없다까지는 읽을 필요가 없어. 왜? 틀림없다까지는 무슨 얘기야? 결국 정보통신기술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확장됐다는 거, 이 얘기를 뒷받침하는 거지. 그런데 뭐가 나왔어?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뭐가?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정보통신기술의 확장이 자칫하면 뭘 가져올 수 있다? 불균형과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광고에서 나오듯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날씨가 이렇고 이러니까 당신에게 이 음악이 최적입니다 하고 기계가 DJ처럼 선배로 주는 음악을 듣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심코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예상치 못한 노래가 나와서 하고 잠깐 감상에 빠지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이건 취향의 문제야. 취향의 문제.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호할 수도 있고 둘 다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아예 아침부터 음악이라고?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은 기계가 선별해준 그런 음악은 듣고 싶지가 않네요. 뭐냐면 그러면 처음이야 신기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이걸 틀어주지? 싶겠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너무 알아맞히는 친구를 계속 함께 있으면 나중에 새로운 게 없듯이 좀 신선함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어떤 문화적 체험도 결국에는 낯설게 하니까 즐거운 거거든. 그랬어요?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은 불평등과 불균형을 정보기술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 뭘 강조한 거야? 인간의 선택권.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따라서 이 글은 어떤 글의 서두겠죠. 즉 뭘 다루겠다는 거야?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걸 다루겠다는 거지. 그렇죠? 정보통신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가 상품을 소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이거 어쩌고 옷을 보다가, 그죠? 가격도 보고 또는 내가 이 옷을 왜 사는지를 보고 그리고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많은 광고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신문이나 방송 등의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이제 새로울 게 없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음식도 우리가 유행에 휩쓸리기 쉬운 건 바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과연 내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게 과연 나의 정말 고유의 결정인가?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혼자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선택한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책은 유일하게 혼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야. 이해돼요? 아무리 독서 모임이 있고 하더라도 결국 읽는 건 혼자서 하는 겁니다. 다른 문화는 함께 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음악 듣고, 그러나 책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시간은 철저하게 고독한 시간이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게 요즘은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언제나 늘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지. 왜?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낯선 사람들과도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 정보들이 쏟아져 오고, 이럴 때일수록 자꾸 독서 인구가 줄어드는 건 스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위험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제발 좋은 습관 키우셔서 공무원이 돼서도 항상 책을 읽는 사람이 되고, 그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책을 읽는 그 좋은 습관 지금 수험 공부하면서 잘 길러서 나중에도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은 따라서 밑줄 침말과 의미가 통하는 단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19번으로 가죠.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습니다.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에 이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을 상승조로 하느냐 하강조로 하느냐에 따라 의문문도 되고 평서문도 된다. 따라서 이 글은 억양을,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억양의 특징을 써놓은 거예요. 1번, 억양을 잘 이해할수록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뭔 소리야? 즉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쉽겠지. 알겠어요? 또 억양은 문장의 어순을 결정한다. 뭔 소리야? 어순이 아니라 아래로 내리면서, 즉 톤을 내리면서 하느냐 아니면 올리면서 하느냐. 그죠? 상승 억양에는 화자의 비판적 태도와 의미가 담길 수 있다. 그렇죠. 즉 소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비판이나 또는 감탄, 그죠? 비판, 감탄 등 비판적 태도와 또 감탄적 이런 것들이 담길 수가 있죠. 됐습니까? 4번, 같은 문장이라도 소리의 장단에 따라, 장단이 아니죠. 억양은 높낮이야. 높낮이야. 서수야 공부하니? 서수야 공부하니? 달라요. 알겠어요? 어휴 공부하는구나. 어휴 공부하는구나. 그죠? 달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일찍 왔네. 일찍 왔네. 그죠? 똑같은 말이 일찍 왔네. 일찍 왔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억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소리의 고저, 즉 높낮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장단과 관계가 없고 어순과도 관계가 없죠. 20번,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자, 정몽주의 엄마가 썼는지 정명구의 아버지가 썼는지는 시험에 못 내요. 이해돼요? 아무리 서울시가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정몽주 아버지가 썼는지 어머니가 썼는지
모른다고. 특히 고전은 작자가 믿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자, 2번. 색을 통해, 색의 대비를 통해 까마귀를 옹호하고 있다. 윗글에서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면 까마귀를 옹호한 거야? 아니지. 백로 보고 뭐야? 까마귀 어울리지 마라 이 말이지. 왜? 저 까마귀들 있는 곳에 가면 너의 흰색을 시샘할 거다 이거야. 야, 너는 우리가 다니는 게 하얗구나 하고 즉 다름을 인정하고 찬성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하얘? 아시죠? 우리 다 까만데 어디 너도 까매야지 하고 흙탕물에 빠뜨리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거 뭐라 그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항상 나쁜 여론은 좋은 여론을 잠재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목소리 큰 놈한테 지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세울세라는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는 고칠까봐 두렵다. 아니 까마귀가 어떻게 하얗게 돼? 무슨 탈색하냐? 그죠? 이거는 샘낼까봐 시샘할까봐 두려운 거지. 4번. 수사법상 비유법이다. 그렇지. 왜? 의인법 썼잖아. 아니 까마귀와 백로를 의인화했잖아.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자,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이때 백로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썼다라고 본다면 이때 백로는 누구야? 아들 정몽주고 까마귀는 뭐겠어? 이성계 일파겠지. 알겠어요?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흰빛을 시샘한다 이거야. 정몽주를 죽인 건 바로 조선왕조를 세웠던 이성계를 추종했던 사대부들이 솔직히 부끄러워서예요. 정몽주가 그만큼 존경받고 정치적으로 힘이 세서가 아니야. 정몽주를 보면 부끄러운 거야. 왜? 일사불군이 바로 사대부의 지존데 자기네들은 임금을 바꿨어. 임금을 바꾼 게 아니라 뭐야? 나라를 바꿨어. 근데 저 새끼는 안 바꾼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그 앞에서 바꾼 놈들은 아무리 명분을 내걸어도 뭐예요? 부끄럽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단지 태종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다 그게 안 되니까 죽였다? 천만에. 이방원을 부추긴 건 바로 조선왕조에 붙었던 그 모든 사람들, 정도전을 포함해서. 알겠습니까? 이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정몽주는 눈에 까신 거예요. 왜? 자기들은 전부 변절했는데 저놈은 변절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조선왕조를 세운 입장에서는 변절이 아니라 뭐야? 개혁이고 혁명이라고 하겠지. 그죠? 그러나 고려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배신자들이죠. 근데 정몽주는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을 부추기죠. 이방원 입장에서는 즉 자신의 앞날에 정몽주를 끝까지 옆에 두려고 했어요. 이방원은. 왜? 워낙 똑똑하고 여러 사람의 존중을 받으니까 아, 이 사람을 내 편에 두면은 정도전과 겨룰만 하구나. 왜냐면 정도전은 이방원을 싫어했기 때문에. 정도전은 뭘 꿈꿨어? 사대부의 나라를 꿈꿨고 이방원은 뭐야? 강력한 왕권 국가를 꿈꿨기 때문에 둘은 처음부터 안 어울려요. 그럼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기 옆에 사대부가 있어야 되는데 정도전하고 맞짱 뜰 만한 사람은 정몽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다른 사대부들은 정몽주만 나타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바로 정몽주 보고 그 어머니가 뭐야? 너 제발 저 변절한 새끼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걔네들이 너를 시샘할지 모른다. 말 그대로 돼버렸죠. 맞습니까? 청강에 일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래서 이 노래는 바로 일편단심에 바로 그 정몽주의 그 순결함이 더럽혀질 것을 염려하는 그런 어머니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답은 4번.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